발제 윤수년님이 아마 2개를 하시도록 돼 있죠? 네, 발제가 3개씩이나 되니까는 학습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요. 원래 여름 학기는 그 쭉 따라가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셔야 돼요.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자기적 전이 추가적 고찰인데 제가 줄친 부분보다도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하시는 것도 전문을 더 읽으시는 걸 교수님이 어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천천히 읽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적 전이의 further consideration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한 거하고 많이 내용도 중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에서 쓴 논문 어제 이제 읽으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저자는 이제 자기애적 전이의 기원, 발달, 그리고 치료의 영향에 대해서 예비적 고찰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애적 전이에 대한 이론적, 임상적 시야를 넓히기 위해 그 개념의 또 다른 측면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스틱한 전이란 무엇인가라는 항목에서 요약하자면 자기애적 전이란 전이의 특수한 형태로서 분석적 치료 과정에서 자기애적 환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은 몇 가지 요인들, 특히 환자가 고착되는 발달 초기 단계, 그 단계와 관련된 자아 형성의 수준, 그리고 환자가 그 시기에 겪은 경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애적 환자는 대체로 생후 첫 2회의 어느 시점 또는 몇몇 시점에서 고착되어 있다. 넓게 수용되고 있는 마거렛 말러의 심리적인 성장 발달에 따르면 이 결정적 시기는 생후 첫 3개월에 걸쳐 있고 30개월. 30개월 죄송합니다. 30개월에 걸쳐 있고 걸쳐서 일어나는 정상적 자폐기, 공생기, 그리고 분리개별화기를 이제 포괄한다고 합니다. 자아 형성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자폐기는 미분화되고 대상이 없는 상태이다. 공생기에서는 셀프와 대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자아의 덜 분화된 이미지의 특성이 부여된다. 이 시기는 일종의 중간 단계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사이의 구분선이 흐려졌다, 진해졌다 하는 특성과 이런 구조들의 변덕스러운 실제를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자의 경계선들은 정상적인 정신 생리적 역동에 따라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라는 거는 그 공생기를 말하는 거. 예, 공생기. 예. 예. 그 제이콥스는 이 시기, 그러니까 공생기에 대해서 자기와 대상 이미지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뒤섞이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는다고 말한다. 반면에 말러는 이중적 단일체라는 상상적 개념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많고 모순적인 현상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대상이란 물론 욕구와 만족감의 바탕을 두고 상호작용하는 아기와 엄마, 초기에는 똑같음이겠지만 똑같음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정신 안에 이미지들이 뒤섞이고 분리되는 카텍틱한 이동으로 하나의 패턴이 정해지는데 이는 나중에 자기애적 전이에서 다시 복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위니카시 한 얘기가 있죠. 어쩌면 베이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아이는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아이가 따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는 개념을 위니카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위니카스의 견해나 지금 여기 공생기 얘기들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보여요. 공생 단계가 절정에 달할
시기는 분리개별의 과정에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윤곽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자아는 복잡한 기능들과 정체성들을 획득함으로써 자라나 자신의 경계 안에서 진화되고 안착이 된다. 분리개별화란 공생적 단일체에서 대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전인적 자기가 되는 일련의 복잡한 성격 발달 과정이다. 이런 관점은 자기애적 전이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장차 그 유용성이 입증될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정상적 성숙 과정이 어느 시점에선가 양육 대상자에게 겪은 과도한 좌절이나 감추어진 공격성에 의해 왜곡된다. 그런 경우에 자기애적 장애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그 아이는 엄마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역효과를 내며 심지어는 위험하다고 결론을 짓는다. 아기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내면화하면서 미성숙한 자아에게 중립화되지 않은 공격성이라는 큰 짐을 지운다.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는 보통 자아심리학 속에서 중화라고 얘기를 표시합니다.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서블리메이션이라는 승화라는 것하고 뉴트럴라이제이션 중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중화는 보통 에너지 이론이죠. 인스팅트 우리가 혹은 프로이드는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써.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겠죠.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에너지하고 그리고 공격성이라고 하는 그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파괴 역동에서 나오는 공격성과 관련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성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들을 원래의 목적, 공격성이나 성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고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중립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 원래 모든 에너지는 이드에만 있다고 봤어요.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성적 드라이브건 공격적인 파괴 드라이브건 이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 중에 상당량들을 이고가 계속 중화해 나가면서 이고 자체에 에너지가 생겨서 이 자아는 원래 에너지가 없는데 이드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중립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면 중립화되면 어그레션 자체가 분리되나 그 어그레션 자체가 이고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서는 중립화되지 않은 에너지라는 개념을 썼죠. He internalized the rage to spare the object, burdening the immature ego with large quantities of unneutralized aggression. This is the narcissistic defense, a tendency toward self-attack which is at the root of the narcissistic disorder in whatever form. 이 부분 번역하신 내용인데 나르시스틱 디펜스 설명 어제 제가 잠깐 드렸는데 어떤 좌절이 생겼으면 여러 가지 공격성들이 있는데 이 공격성들이 중화되지 않은 공격성 그대로 unneutralized aggression 자체가 미성숙한 자아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는 이 대상에 대한 분노가 내면화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고에게 많은 양의 중립화되지 않는 공격성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고 자체가 허약한데 이게 중립화되지 않은 공격성이 이고를 향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여기선 이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이고나 셀프라고 한다면 자기를 공격하는 이 대상을 공격하는 아브젝트로 이 공격성이 가지 않고 셀프나 이고를 향해서 공격성이 머물거나 거기에 사용된다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게 나르시스틱 디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화되지 않은 여기서 뉴트럴라이즈가 되지 않은 unNeutralized aggress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립화되지 않은 그냥 로한 공격성 그 자체가 이고 자체를 공격하는 이런 형상이 이런 상황이 자기애적 방어라고 얘기를 나르시스틱 디펜스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조금 납득이 되시는지?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증거 에비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애적 전이는 자기애적 환자의 치료 중에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환자와 작업을 하는 분석가는 환자에게 맨 처음 뵐 때, 예를 들어 치료에 약속할 때나 첫 면담 시에 그러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향성을 생각해야 하며, 그렇지만 이때의 자기애적 전이를 빠르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전이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라는 건 전이의 연속이니까 그런 보편성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자기애적 전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진행되는 실제는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애적 전이는 자기애적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는 이제 예의 없이 스스로 자기애적 전이를 발달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왔다가 조금씩 발달시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치료실에 누운 채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아마도 과거에 형성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반드시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 있다는 뜻은 아니며 어쩌면 자기 몰입이나 대상 없음, 대상 전이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생기를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 있다고 확언하려면 환자가 그런 전이를 나타내는지 혹은 행동으로 그 증거를 보이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말을 주제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야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로 자기애적 전이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상태가 어쩌면 대상 전이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오티스틱한 상태, 자기 몰두해 있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공생관계나 이런 단계, 내담자가 있는 단계가 발달 단계에서 여러 단계인데 지금 이분이 어떤 단계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드러나는 여러 증거를 보면서 이분이 지금 자기애적 전이를 발달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전이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증거에는 이제 어떤 자기애적 전이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특성이 있을까? 환자는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 있을 때 분석가는 환자에게 스스로 특별히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상 전이에서 있는 일은 있는 일이긴 하고 합니다. 대상 전이에서도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전이가 발달하면서. 그러나 프리에더프한 상황에서의 전이와 대상 전이는 질이 다르다. 그 얘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나 분석가가 오이디푸스 시기 환자 부모를 대리하는 대상 전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애적 전이에서 분석가의 목소리, 움직임, 분위기, 환자가 아기였을 때의 어머니의 특질과 같이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자기애적 전이 상태의 환자는 분석가를 자신의 엄마인 양 반응을 한다. 자기애적 환자의 치료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분석가의 감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엄마를 느꼈던 것처럼 분석가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예전에 엄마와의 관계에서 발달시켰던 심리 패턴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환자가 초기 자기애적 시기부터 획득한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 사이의 혼돈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분석가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은 환자가 자신과 분석가를 유사하게 혼돈하여 지각한다는 증거로서 확실해졌다고 이제 이 내용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마치 분석가가 존재하지 않은 듯 행동할 것이며 분석가의 어떤 변화나 움직임, 느낌이 실제로 환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인 양 행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애적 전이가 강할수록 분석가는 더 중요해져서 환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분석가가 움직이면 환자는 초조해서 뭔가 저를 귀찮게 해요라고 말할 것이고 분석가가 피곤하고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며 환자는 피곤해요, 우울해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환자는 분석가가 분리된 존재로서 보임에도 정서적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환자는 분석가로부터 자극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둠으로써 자기애적 전이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런 행동은 전형적인 자기애적 방식으로 환자는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를 혼돈하고 분석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분석가의 것으로 돌린다라고 합니다. 연속체인데 여기 연속체에서는 자기애적 연속체와 뭐 대상 전이 연속체 사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묘사한 자기애적 전이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전이가 단일한 현상, 즉 환자와 분석가가 함께 작업하는 정체적인 심리 상태에 있냐 오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전이가 진행 중인 정서적 흐름으로 가시화되고 치료 중에 전이의 변동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가끔씩 그 흐름에 끼어드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편이 더 알아듣기 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이라고 하면 하나의 전이 상태가 있어서 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 전이는 계속해서 치료가 진행되면서 다른 모습, 전이가 발달해 나가서 자기적 전이가 점점 더 전이가 초기에는 아주 미약한 전이가 나중에는 아주 여러 뚜렷한 전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나중에는 이 자기적 전이에서 대상 전이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데 또 이게 한번 대상 전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대상 전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자기적 전이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이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컨티뉴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자기적 전이 상태가 있어서 그 전이 상태가 우리가 지속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이가 계속 움직여 간다, 발달해 간다 이런 개념이 있고 마치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가 하나의 색깔처럼 무지개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미묘하게 색깔이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7가지 색깔로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7가지 색깔로 보지 않고 더 세분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아주 미묘하게 각각 다른 것인데 이 유동적인 상태를 마치 어떤 강이 흐를 때 강의 수심이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에 따라서 깊어지고 얕아지고 수심도 계속 변화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모셔널 플럭스 정서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유동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아주 자기 몰입 상태에 있다가 점점 대상과 여기서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거의 한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 나중에는 온전하게 같은 사람인 것처럼 나중에는 또 그냥 트윈처럼 느껴지다가 점점 이제 독립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이런 이 정서의 흐름 자체를 하나의
고정적인 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유동적인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온전히 자기애적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온전히 이제 대상전이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치료자로서는 그때 자아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이제 감지를 굉장히 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 치료자가 얼마만큼 포션으로 그렇게 전이를 보여주나, 자기적 전이를 보여주나, 아니면 대상 전이를 보여주는가를 감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자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떨 때는 해석을 알아들을 만큼 오히려 대상전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대상이 어떨 때는 자기하고 거의 같은 존재, 자기 일부로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자기와는 자기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하다가 자기 밖에 있긴 하지만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쌍둥이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온전히 나와 다르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전인 상태로 이렇게 가는데 같은 세션 내에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자객적인 측면을 드러낸다고 어느 순간엔 이런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가 경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론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은 자객적 환자니까 계속 이 사람은 자객적인 모습을 보일 거다는 전자에 계속 똑같이 우리가 인터뷰션하는 것 그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론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내담자가 실제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명백하게 분류해 놓고 그 분류 속에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보시 이걸 발달 이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속에 어떤 우리가 편집 분열적 자리하고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발달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 번 그 지점을 지났다고 해서 그건 졸업하는 게 아니라 그 스테이지를 지났으니까 완전히 거기를 떠나는 것만큼 이런 것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자객적 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객적 전이 상태를 충분히 지나가면 그때 대상전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이게 치료 진전이라고 하는데 크게 봐서 치료 진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개별적인 케이스 상황에서 우리가 섬세하게 본다면 환자는 이 두 가지를 오고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파트니스트는 자객적 전이 상태와 대상 전이 상태가 교차하면서 혼란스럽게 오고 가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oscillating transference states 그래서 변동되는 전이 상태들이라는 표현을 교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으로 이미 자객적 수준에서 또 다른 수준으로 나아가는 전이들의 연속체를 밝혀내는 결실을 거둔 바가 있는데 스파트니스트는 이것을 최소한 두 가지 주요 전이 상태가 돋보이는 연속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분석가를 자신과 같고 자신과 혼재된 사람으로 경험하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환자는 분석가를 자신과 같지만 자신 밖에 있는 것으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는 대상 전이 단계로 넘어가 분석가를 자신과 같지 않고 자신 바깥에 있는 존재로 경험을 합니다. 이런 연속적 진행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처음에 말러의 정상적 자폐 단계와 동일하게 자기 몰입과 대상 없음, 전이 없음의 상태에 있는데 그에게 분석가는 정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가는 대상을 향한 질문들, 접촉 기능과 조이닝을 골고루 사용한 다음에야 환자가 그 혼재된 자기애적 전이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논문 앞부분에서 서술된 전이는 혼재 상태의 한 사례입니다. 이는 자기애적 전이의 절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애적 전이 절정 상태에 보여준다는 거가 자폐 기간 동안
아니, 그건 아니고 자폐를 벗어나서 자기애적 전이가 발달하는데 발달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생기를 말할 때 가는 것 같은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자기애적 전이 절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가 이제 그 자폐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과 조이닝 뭐를 사용을 하면서 그 자기애적 전이를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거가 이제 공생기간 동안 공생 기간이 충분하게 진전된 충분하게 익은 거가 자기애적 전이의 절정을 보여준다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임상에서 볼 때도 어떤 환자는 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조금씩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상태죠.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직 트리션 상태에 있다가 대상을 향한 질문이나 대상을 향한 질문을 하면 이분도 나한테 컨택을 해오고 그 컨택 펑션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조금씩 혼자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자기애적 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어쩌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굉장히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의 헤어스타일도 같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옷을 같이 입기도 하고 하면서 거의 같은 존재로 점차 자기와 대상을 하나처럼 느끼는 이런 공생 단계가 진전된다는 이게 최고도의 이제 달한 상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애적 전이가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발생해서 나중 단계에 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는 분석가를 자신과 같고 자신의 일부로서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고 경험한다. 분석가의 현존이 환자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신호로 감지된다면 이는 말러가 묘사한 유아와 엄마의 공생적 결합, 피아젯이 관찰한 유아가 처음에 자신의 운동성, 활동성과 내적 자극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말러가 얘기한 공생적 여기서는 심바이오틱 유니언이라고 공생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아제가 얘기한 어쩌면은 자기 어머니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모터 액티비티라고 자기의 운동 활동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보거나 이너 스티뮬라이라고 하는 내적 자극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자기 몸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몸의 일부에서 엄마로부터 오는 자극도 자기 안에서 오는 자극이다 이렇게 느낀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대상 이미지나 부분 대상 이미지가 자기애적 전이에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 비록 모든 면에서 환자가 정서적으로 분석과를 분리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끔은 예상 못할 방식으로 분석가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내비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트니치는 환자가 어떤 방식으로 뒤편에 앉아있는 분석가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자기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이 얘기 재밌죠? 보통 카우치에 있으면 분석가는 뒤에 의자에 따로 앉아있기 때문에 이 카우치에 있는 내담자는 분석가를 보지 못하는데 분석가가 얼굴을 만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도 자기 얼굴을 만진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주요한 자기적 전이 상태에서는 환자가 분석가를 자신과 같지만 바깥에 있는 존재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쌍둥이 이미지 상태이라고 합니다. 분석가는 좀 더 자주 여전히 상당 부분의 공통적인 자기 대상 특질을 환자와 공유하면서 환자 밖에 있지만 동일한 쌍둥이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존재로 지각이 됩니다. 명백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와 대상과 분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과 본래의 일체감을 가능한 한 많이 보유하려는 의도로 환자는 분석가를 가까스로 자기 이미지 안에 외부 대상, external object in the image of the self로 여기서 지각한다고 대상이 합니다. 밖에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자기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닮은 자기 이미지 안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를 완전하게 구별하지 않고 가능한 한 원래 처음 머지된 상태, 완전히 융합된 상태에서 트윈 상태로 가기는 하지만 트윈이 완전한 독립된 게 아니고 그 쌍둥이 상태인 대상을 자기 이미지 속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계속 그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하게 독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재된 전이와 비교하면 쌍둥이 이미지 여기서 혼재된이라는 말을 머지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머지드 트랜스퍼런스라는 말을 융합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융합전이. 예, 혼재된이라는 말을 융합이라고 예, 예, 알았습니다. 융합된 전이와 비교하면 쌍둥이 이미지 상태의 환자는 분명히 개별화를 향해 연속체로서의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진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목표에 다가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애적 전이와 공생 단계에 있습니다. 자아 경계는 보다 뚜렷해졌지만 아직도 희미하고 한순간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가 재결합하여 융합된 상태로 퇴행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융합된 상태에서 쌍둥이 이미지 상태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매우 위태롭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상과의 편안한 일체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강렬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위협적으로 표면에 떠오릅니다. 접촉 기능이 증가하고 대상을 향한 질문과 미러링 갭이 유익하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제보다 진전되고 유동적이지만 자기애적 전이 상태가 이전보다 더 많이 노출되면서 환자의 정서적인 잠재력이 시험대에 올라선다고 합니다. 한편 자기애적 전이 환자는 분석가가 분리된 사람임을 망각한 채 그를 자신의 일부로 지각하는데 이것은 대상 표상이 없는 자기 몰입 상태와는 구별이 됩니다. 자기애적 전이의 발달은 분석가가 환자의 몰입 상태 안에 점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초기 자기애적 시기에 고유하게 드러나는 자기 대상 경계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환자는 이제 분석하기죠. 대상의 이미지를 자기와 닮은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환자로 하여금 자기 몰입에서 약간 움직여 현존하는 대상을 수용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유아가 하는 방식으로 마치 자기 안에 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이 대상을 정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애적 전이가 점점 자라면서 환자는 점차 자신 안에 이 특별한 일부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 몰입 상태를 포기하면서 대상과의 공생관계를 진정시킵니다. 환자는 분석가와 접촉하며 분석가의 대상을 향한 질문이나 미러링 개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분리된 대상인 분석가에게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애적 전이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몰입 상태, 자기에게 갇혀있던 상태로부터 대상이 있는 상태, 대상이지만 이 독립된 separate object가 독립된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은 object transference 단계예요. 대상 전이 상태, 그 상태 이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몰입 상태를 벗어나서 자기애적 전이가 발달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보통 대상을 향한 질문이나 그리고
반영 개입, 리플렉팅 인터벤션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런 개입들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개입이 있을 때 서로 반응을 주고받을 때 애널리스트 자체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독립된 대상으로 아직도 독립된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자기와 융합된 존재로 보거나 자기의 쌍둥이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아직도 보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separate object로 보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적 전이 중에 있는 환자는 분석가를 심리적으로 자기의 셀프와 뒤섞여 있는 존재로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가 자신의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느낌을 다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연속체는 자기적 전이 단계를 지나 대상 전이로 이끌려갑니다. 환자가 분석가를 분리된 개인으로 느끼는가 혹은 느끼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이 어떤 전이 형태를 띠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기적 전이에서 환자는 분석가를 분리된 존재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는 심지어 환자는 당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상 전이에서 환자는 대상 항상성을 발달시켜 왔으므로 분석가가 자신과 함께 거기 있고 분리되어 있음을 감지합니다. 가장 심하게 퇴행된 사례가 아니라면 자기애적 전이는 여기서 연관된 대상 전이를 포함하여 순수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와 대상 전이 사이를 넘나드는 게 보통이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은 한 세션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상적 관리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분석가가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개입할지를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과도기적 전이 상태, 아까 이 말이 그 어실리테이팅 전이를 아마 여기서 마골리스는 자기적 전이 상태로부터 대상전이 상태로 발달되어 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전이 상태까지 발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자기적 전이 상태가 일어나고 그 자기적 전이 상태 대상전이로 옮겨가고 다시 대상전이로부터 자기적 전이로 옮겨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상태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The state of the oscillating transference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파티니스트는 이 상태를 oscillating transference stat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특성의 복합이 치료 초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환자는 자기 몰입 상태와 자기애적 전이 발달 사이를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환자의 저항들을 다루는 데 있어 극도의 신중함이 요청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부정적인 자기애적 전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왜 자기애적 전이가 필수적인가를 보면 자기애적 전이의 목적은 환자가 생후 초기 몇 달 동안 어머니의 양육 과정에서 받은 손상을 회복시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손상은 아기가 필요로 하는 음식, 신체적 돌봄, 정서적 따뜻함이 너무 모자라거나 너무 지나치게 또는 일관성이 없이 주어짐으로써 형성되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니컷은 이런 경험군을 환경적 결핍이라고 불렀고, 아동의 성격 발달에 더 심한 왜곡은 이런 결핍에 대한 아이의 내적 반응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이는 결핍감과 좌절감과 분노에 맞서게 되고, 이런 감정들을 알아차린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방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어적 패턴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진전시킨다라고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자기애적 방어로 요약되는 이런 방어적 패턴들이 자아 형성의 왜곡과 정서적 성장의 저해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초기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환자는 엄마를 경험했던 것처럼 분석가를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려면 아까 설명한 얘기를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왜 자개적 전이가 필요하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충분하게 도움받지 못한 부분에서 입은 데미지가 있는데 이 데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개적 전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설명 잘 알아듣지 못하실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니에게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한 분, 특히 관심받고 못하고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보호해줄 어떤 어머니 대상을 계속 찾아 나서죠. 이게 전이 속에서. 그런 현상, 그래서 자개적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갖지 못했던 이상적인 어머니를 가지고 싶은 욕구죠. 아이의 팬터시 속에서 이상적인 어머니, 혹시 아니면 멜라니 클라인 얘기대로 한다면 배드 아브젝트하고 굿 아브젝트가 분리되어 있는데 굿 아브젝트를 계속 찾아 나서는 통합된 어떤 대상을 갖지 못한 이런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굿 아브젝트를 찾고 배드 아브젝트로서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자개적 전이가 왜 필요하냐? 자개적 전이는 자기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핍을 해소해 줄 만한 원대상을 대체할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또 우리가 임상 클리니컬한 입장에서 분석가 입장에서 분석가는 왜 자개적 전이가 발생하도록 허용해야 되느냐 하면 과거에 데미지가 일어났던 그 지점으로 내담자가 이 치료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이가 일어나야만이 과거에 가졌던 과거에 자기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던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그레션을 표현할 대상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을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랑을 어린 시절의 정서로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부정적인 전이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되겠죠. 부정적인 전이가 긍정적인 전이와 달리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 특히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만나는 대상 자체가 자기의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원래 나쁜 대상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나쁜 대상으로 전이가 일어나야만이 공격성, 자기가 원대상에게 원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공격성들을 이 공격성을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야만이 이게 가능해진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문을 따라가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다시. 이미 지적했듯이 초기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환자는 엄마를 경험했던 것처럼 분석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석가는 환자를 위해 생후 몇 주나 몇 달 된 아기에게 엄마가 가졌던 특수한 정서적 중요성을 떠맡아야 합니다. 환자가 엄마에게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든 그는 이제 분석가에게서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 얘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주지 않았는데 지금 분석가를 만나 분석가도 어머니하고 똑같이 자기가 당연히 줘야 될 사랑을 어떤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얘기. 그래야만 부정적인 나르시스틱 전이를 느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야만 여기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뜻이군요. 예. 예. 이런 불쾌한 감정이 분석가와의 교류에서 발생한다면 분석가는 이제 환자의 경험을 교정할 만한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초기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음식이나 돌봄 또는 사랑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핍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핍이 성격 발달에 미친 정서적 결과입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자기애적 공급을 현재의 양적으로 보충한다고 그런 경험의 정서적 영향이나 기억을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좌절감의 효과를 교정하려면 환자는 그 경험을 반드시 지금 분석가와의 관계 안에서 완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환자는 재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the patient must relive those experiences now in relation to the analyst. 과거에 과거의 좌절들을 과거의 좌절로부터 오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좌절로 인한 영향을 효과가 영향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제가 영어랑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지금 데미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손실. 그러니까 그 그때 받은 나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the patient must relive the experience now. 지금 과거의 그 경험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그 페인풀한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분석과의 관계에서 이 페인풀한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데 문제는 과거에 원대상이 했던 것처럼 계속 박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원대상과는 다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과거의 원대상하고 체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게 전이에요. 이 전이가 일어나야만 그 뒤에 어쩌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인풀한 상황이 일단 들어갔지만 과거의 원대상이 자기를 대했던과 지금 상담자가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터득하는 과정이 어떤 치료의 과정이라고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따라가 보죠. 환자는 분석가에게 정서적 영양 공급에 대한 욕구를 느껴야 하고 그에게서 그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을 또 해야 합니다. 불만을 털어놓는 법을 배우고 난 후에 갈망하던 정서적 영양 공급을 받게 되면 환자의 원초적 배고픔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영향은 영구히 약화된다고 합니다. 왜 부정적인 전이가 필수적인가? 자기의 형성 단계에서 문제의 주요한 핵심은 과도한 좌절과 분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방어적 도구들, 그러니까 자기적 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치료에서 뭔가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자기적 방어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며 부정적 느낌도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부정적인 자기적 전이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에더프로 환자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르시스틱 디펜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기애적 방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위에서 마지막에 얘기한 아까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정적인 정서 경험은 과거에는 그런 용어를 쓰면은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세계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페런치 라인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서적인 교류를 강조해 왔는데 프로이드 이론이 조금 더 지적인 인터랙션한 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모셔널 혹은 관계적인 측면은 페런치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어요. 롱텀으로. 그런데 이 두 라인이 항상 함께 가면서 정신분석이 발달해 왔는데 이런 관계적인 라인에서 썼던 용어가 corrective emotional communication이에요. 교정적인 정서 경험인데 이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라는 것은 치료 기법이 아니라고 보는 게 클래시컬한 이론가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정신분석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낙인을 찍었던 용어인데 요즘은 리레이셔널한 이론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이 금기시되어 있던 이 용어를 받아들여요. 그걸 가장 용기 있게 받아들인 게 어떤 스파티니스예요. 스파티니스는 그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게 치료 기법으로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정서적으로 어떤 원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이 사람에게 다시 누가 사랑을 준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죠.
자기가 뭐가 불편하다고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모셔널 피딩이 일어났을 때 교정적인 정서 개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전번 패러그래프 마지막에 나오는 게 when the patient after learning to air his grievances is then given the emotional feeling he craves, the disturbing effect of the original starvation is permanently attenuated.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어프로치만 해가지고는 이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이 안에 있는 자기의 불편함을 충분하게 토로할 기회가 그리번시스 여기서 자기의 불만이나 자기의 공격성이나 이것을 충분히 털어놓고 나서 거기에 그 이후에 이모셔널 피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과거의 원대상은 자기의 불편함을 털어놓을 기회를 주지 않았던 대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충분하게 이모셔널 피딩도 받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과거의 결핍으로부터 점점 그 결핍 상태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스타베이션이라 이 배고픔으로부터 점점 더 빠져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진행하죠. 그들은. 그러나 임상에서는 자기적 전이보다는 그것에 동반되는 저항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환자가 부정적인 전이를 발달시키도록 도움으로써 환자의 공격적인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후에 환자가 이런 감정의 표현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저항들은 자기애적 방어에 기인한 것으로서 환자가 겪는 갈등의 병리와 역동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저항을 해결함으로써 환자가 아동기에 억압시킨 분노를 지금은 분석가에게 전치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동 이후 감정 표현을 억제한 결과 어떤 종류의 감정을 표현할 기본적인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거기 인해 가기 전에 그냥 하나 문장이 빠졌는데 이 얘기예요. 중요한 문장이죠. Maturation grows will follow 라는 얘기가 한 문장이 빠졌는데 그게 성숙이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억압돼 있었던 분노들이 언어화되면서 여기서 maturation growth가 따라오게 된다. 성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turation이라는 용어는 현대정신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해요. maturation이라는 용어 자체가 분석가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emotional maturation, 그러니까 정서적인 성숙을 돕는 maturation agent라는 용어를 써요.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정서적인 경험들이 약한 이분들이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다양한 정서를 느끼고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분석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쪽에서 그래서 maturation growth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가죠. 감사합니다. 첨언해 주셔서. 많은 환자들이 아동기 이후 감정 표현을 억제한 결과 어떤 종류의 감정을 표현할 기본적인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우리의 프로젝트는 복잡해졌는데 자기애적 방어의 산물인 이러한 장애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의 공격성이나 여타의 감정을 표현할 다른 수단을 갖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항의 해소는 우선 환자가 어떤 수준에서든지 단순히 의사소통이라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단 환자가 확실히 성숙해가고 있다는 신호인 이런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는 모든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견뎌내고 표현할 수 있는 더 힘든 학습 과제를 수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성을 말로 표출하지 않으려는 환자의 저항을 노출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환자가 부정적인 자기애적 전이를 발전시키는
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거듭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격적 언어의 실제적인 표출은 자기애적 전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저항이 해소되어 환자가 자기 분노를 분석가에게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환자는 자기애적 전이를 벗어나 대상 전이로 나아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성을 이 분석가에게 표출했다라면은 이제 대상 전이로 나아가는 표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 현대적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프리에토럴 환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공격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내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많은 분들은 이분을 돌보는 게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 현대적인 기술적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고 반가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임상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이분들이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걸 컨테인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렇지만 이 공격성이 언어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봐야 될 것은 액팅아웃하고 언어화를 꼭 버벌라이제이션을 구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액팅아웃을 벗어나서 언어화가 시작되면은 이분들의 대상전이가 굉장히 빨리 앞당겨진 단계에 오기 시작했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대상전이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갈까요? 예. 부정적인 자기애적 전이의 표지들입니다. 환자가 부정적인 자기애적 전이를 발달시키도록 우리가 성공적으로 돕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석가를 향해 분노를 터놓지 않고 있는데 환자가 그런 전이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표지는 무엇인지, 부정적인 전이 안에 있다면 그는 명백히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향해서인가? 사례를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환자가 반복해서 불평을 합니다. 저는 불행해요. 비참해요. 제 마음이 저를 괴롭혀요. 이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자기적 전이를 반영한다는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대상 지향적인 질문을 하여 이러한 불평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환자가 집에 있는 것도 비참한데 여기 있어서도 비참해요 라고 말한다면 자기애적 전이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든지 산재할 수 있으므로. 그렇지만 그가 저는 항상 비참하게 느껴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오면 특별히 비참해져요. 이 방은 마치 감옥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때 환자가 부정적인 자기애적 전이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분석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데 분석가를 비난한다면 그는 대상 전이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부분은. 분석가가 그에게 이 방에 무엇이 감옥 같아요? 라고 물으면 자기애적 전이의 환자라면 병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카우치도 싫고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환자는 분석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반응에 대해서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변화가 주목이 된다고 하면서 환자는 자기의 괴로움을 분석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실이 특별해졌고 카우치도 특별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석가의 존재가 그의 비참함을 가중시키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환자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언어화하고 이를 분석가가 아닌 분석 상황에 특별히 관련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자기애적 전이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꽃병을 던진달지 심한 사람은 보던 텔레비를 박살내는 사람들이 있죠. 대물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임상 상황에서도 분석가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걸 분석가에게 이 얘기를 못 하니까 자꾸 분석가에 있는 분석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분은 지금 간접 폭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거 자체가 부정적인 전이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이게 눈치 없는 분석가가 그게 정말 자기에게 향해야 될 것이 지금 엉뚱한 데 가고 있다는 걸 감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이분의 지금 정서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 공격성이나 분노가 임계점에 와서 자꾸 분석 환경 속에 그쪽에 있는 기물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항과 자기애적 전이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기애적 전이를 발달시키는 주된 목표 중 하나가 환자의 저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애적 전이의 저항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자기애적 환자의 치료에서 저항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항의 한 가지 표지는 반복입니다. 어제 아마 여러 번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환자가 저는 비참해요, 비참해요라고 반복해서 불평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가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자료의 생성을 막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저항의 표지나 지표는 자기애적 전이에 있는 환자가 분석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환자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제는 아주 불행했어요. 끔찍한 날이었다고요. 분석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느꼈어요? 라고 물으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그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불행하게 느꼈다고 말하고 싶네요. 환자는 분석가의 질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걸 치매라고 여기고 넘겨버립니다. 분석가로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또 그는 이제 분석가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을 터놓고 표현하는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대신 전형적인 자기애적 방식으로 분노를 삼키고 분석가가 분리된 존재임을 부인함으로써 분석가를 보호합니다. 환자는 부정적인 자기애적 전이의 저항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상 전이에 있는 환자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대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제가 선생님께 무척 화가 났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언뜻 보기에 이 진술은 자기애적 환자가 한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대상 전이에 있는 환자 역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설명하기를 이제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상 전이에 있는 환자의 저항은 분노를 삼키고 대상의 실제를 부인하는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분석가를 분리된 대상으로 대하고 대놓고 비난하며 비록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기를 거부할지라도 자기가 분석가에게 화난 상태임을 거침없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대상 전이의 저항이고 이제 나르시스틱한 전이의 저항과 다른 그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지만 한 사람은 분노를 자기가 삼키고 있으면서 대상, 즉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이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요즘 그런 그다가 없는 존재처럼 한다는 거 무슨 표현이 있던데 제가 투명적인 맞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대꾸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나 당신에게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반응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아마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공격성이 있지만 이 공격성을 언어로 바르게 표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게 이게 자기애적 방어라는 얘기예요. 자기애적이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택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나르시스틱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 사랑 때문이 아니고 공격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성 때문에 일어난 이게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서 여러분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공격적 방어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애적 방어라는 말은 자기 공격적, 자기 파괴적 저항이다. 이렇게 자기를 향한 공격이죠. 결국 대상을 향하지 않고 이 공격성은 자기를 향하는 건데 자기 공격적 저항이라고 차라리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또 오해가 없을 거예요. 두 가지 형태의 저항이 자기애적 전이와 연관이 됩니다. 즉 전이 저항과 전이에 대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자기애적 전이 저항의 개념에 익숙해져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데 보통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환자가 자기 대신 분석가를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이 저항은 분석가 대신 분석가를 환자가 자기가 여기가 분석가 대신 보통으로 만나는 것은 환자가 커서가 말을 안 되네. 환자가 분석가 대신 자기 대신 분석가를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자기 대신이 어느 아니고 부분인가요? 분석가를 공격하는 대신에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 원문에 patient attacks himself instead of attacking the enemy. 자기 대신 그 반대로 여기가 표현이 된 거네요. 반대로 표현됐어요. 예. 이거 나중에 제가 예, 수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을 못하고 이 저항은 환자가 분석가에게 전의를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자는 엄마와 관련된 것을 분석가에게 관련시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공격성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했듯이 분석가를 보호합니다. 저항은 전이로 인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자기애적 전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이에 대한 저항은 그 명칭이 암시하듯이 자기애적 전이 발달의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 저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기애적 환자가 갖는 성장과 현실 대면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에서 에너지를 얻어 자라납니다. 자기애적 전이가 환자를 정확히 이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이끌려가기 때문에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전이가 전개되지 못하도록 연속적인 장애물을 늘어놓도록 강요당합니다. 한 예로 환자가 자기 몰입 상태를 혼재된 자기애적 전이로 아주 서서히 대체시키는 전체 과정에는 간헐적이지만 완강한 저항이 수반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게 혼재된이라는 말도 여기서는 아까 제가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전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안 읽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여기 융합이요. 예. 그 융합이라는 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애적 전이 중에 아주 융합 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쌍둥이 전이가 있는데 이 자기애적인 융합 전이를 그 상태로 셀프 오브 자기 혼자 자기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 어떤 거의 자폐 상태 같은 이런 상태로부터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로부터 이런 융합 전이 상태로 가는 것을 그 전이 정서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죠. 그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초적으로 방해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이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누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기한테 있는 그리번스나 공격성 이런 것을 자기가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겠죠. 그게 방어라는 얘기 이것도. 이런 저항의 정점에서 현상 유지 저항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까 융합된 자기애적 전이가 충만히 발달된 상태에서 환자는 분석가와의 평온한 일체감을 누리게 됩니다. 환자는 이러한 상태를 이후에도 변함없이 영구히 유지시키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이 여기서 무슨 스테이터스 코어 리시스턴스라는 게 저항 중에 여러 가지 저항 몇 가지 유형이 나와요. 스파르탄스의 저항 중에 하나가 여기서 스테이터스 코어 리시스턴스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치료가 진전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더 전이가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현상 유지의 전이라고, 현상 유지의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전이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전이 밑부분에 전이 저항과 전이에 대한 저항 사이를 구별짓는 것은 유용하다. 이제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쓴 거는 이 뜻이 좀 더 읽어봐서 나중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이 저항과 전이에 대한 저항 사이를 이게 뭔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임상적으로는 임상적으로는 유용하다는 얘기. 관념적으로는 사실은 구별해내기 어려운데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를 뜻이 모르는 게 아니라 전이 저항과 전이에 대한 저항 사이를 그게 무슨 뜻인가요? 둘 차이가요? 그 다음이 이제 설명 나와요. 그 다음은 예. 그렇지만 읽을게요. 철저한 정밀 조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그 저항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는 단일한 저항 패턴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이겠지만 자기애적 전이 저항은 동시에 전이에 대한 저항이라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애적 전이 또는 심지어는 그런 전망조차도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내비치는 심리학적 저항 세력에 활기를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 반대 세력, 카운터 포스라고 얘기를 저항이라고 하면 또 얘기 막 다른 용어하고 섞이니까 어떤 힘이 포스가 생기면 카운터 포스가 생기는 것처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we may predict that narcissistic transference or even the prospective one sets in motion a psychological counter force.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적인 다른 힘인데 이걸 저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의미의 저항처럼 그렇게 혼돈될 것 같네요. 예. 예, 그 목표의 중심에는 성숙의 증대에 대한 회피 또는 적어도 지체에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 몰입 상태를 유지하려 했으며 자기애적 전이에 저항하고 나중에는 자기애적 전이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자아와 대상 사이의 분리에 저항을 합니다. 경계에 어쨌든 전이에 대한 저항이든 전이 저항이든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함축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공격하는 전이 저항은 자기애적 전이의 일부 전진을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전이에 대한 저항에도 역시 기여합니다. 비슷하게 전이에 대한 저항은 예를 들면 현상유지 저항은 모든 게 괜찮다고 공언하고 부정적 감정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자기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이 저항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설명이 여기 설명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전이 저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전이 상태에 있을 때 나르시식 디펜스를 전이가 원래 어머니처럼 느껴지니까 원래 어머니에게 느꼈던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저항이 일어나죠. 어머니에게 자기의 공격성을 드러내지 못해서 여기서도 나르시스틱 디펜스를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전이 저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다른 용어는 전이에 대한 저항, 전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이런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현상유지의 저항 같으면 현상유지에 지금 일정한 상태에 와 있는데 자기가 부정적인 정서가 더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정서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지금 어떤 치료 상태에서 서로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상당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전이도 좀 다뤄야 되는데 그냥 긍정적인 전이에 머물러서 몇 년이고
선생님하고 아주 즐겁게만 얘기를 나누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더 이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resistance to transfer,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근데 이것도 거꾸로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은 현상을 따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 의도가 난 전이가 안 일어나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출 때는 resistance to transference라는 용어, 전이에 대한 저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이미 전이가 일어났다고 보고 전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저항, 이것을 전이 저항이라고 transference resistance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전이 저항 속에는 저항에 대한 전이 저항 자체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이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전이에 대한 저항을 잘 보면은 그 자체가 전이 저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건 관념상으로는 같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어디에 포커스 이분의 전이 저항 측면을 더 좀 보고 저항이라는 측면을 더 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전이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볼 것인가 전이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런 주로 임상가가 어느 쪽에서 착안하는 게 편한가에 따라서 용어를 따로 쓸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근데 관념상으로는 같은 현상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시죠. 네, 두 가지 저항 형태가 한 가지 패턴의 측면들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가 더 우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유용성 때문에 둘 사이의 차이를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명칭의 차이는 사실상 동기의 차이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적 전이를 둘러싼 투쟁의 와중에서 환자는 한 정서적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여가는데 분석가로서는 환자의 심리적 가치를 따라가 어떤 동기로 환자의 저항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데이터에 근거한 개입이라야 이러한 저항들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담자의 관점이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어떠면 자기가 편안한 그 지점 자기 셀프 옵소옵션 상태 자기 혼자 속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상태로부터 어떤 자기적 전이로 가거나 또 자기적 전이로부터 분리 개별화 돼 나가서 대상 전이로 가는 것 이런 과정을 가고 싶어하지 않은 이런 동기가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어하는 이런 동기라고 한다면 전이에 대한 저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좋을 것이고 어떤 전이 속에서 이분이 전이 현상 속에서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대상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좀 강조해서 볼 때는 전이 저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내담자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분석가가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우리 첫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오래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가장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자기적 전이를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을 다 이해해야 돼요. 이 논문은. 그리고 그 다음 카운터 트랜스퍼런시한 것은 우리가 10분 쉬고 이 다음 시간에 하는데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발제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11시니까 한 반 시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 네. 11시 지금 7분이라서 3시간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좀 우리가 편안하게 공부를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난 윤수연님한테 혼나가지고 내가 지금 네. 너무 질질 끌 더 기울까 봐요. 내 역전이가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교수님 강의가 한 거의 50분을 하신 거, 한 45분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읽어도 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요. 우리 10분 쉬고 10분 후에 뵙죠. 수고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